옛날에 한중국 차자가 있었단다. 그녀의 유골은 고인의 뜻에 따라 인천 앞바다에 뿌려졌단다. 그녀의 고향이 칭따오였거든. 죽어서야 고향으로 향한 지독한 사랑이었지. 중국 할머니 김진초. 언니가 온 식구를 불러 모은다. 식구들이 향일성 식물처럼 대청마루로 꼬여든다. 의사소통은커녕 손만 타는 언니의 관심을 받으려 식구들이 앞다퉈 재롱부리느라 안달이다. 대청마루에 웃음소리가 굴러다닌다. 새 생명은 여려서 애처롭고 고와서 조심스럽다. 저마다 살아낸 날만큼 오염된 식구들이 무고한 언니한테 빠진다. 무장해제한 모습으로 환희에 빠진다.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었건 찡그린 얼굴은 하나도 없다. 언니가 베네짓으로 웃으면 따라 웃고 눈썹이 빨개지도록 울어도 바보처럼 해벌쭉한 웃음으로 응답한다. 바라보기만 해도 입꼬리가 절로 당겨지고 눈이 가늘어지는 걸 보면 생명이란 본디 환희인지도 모르겠다. 대청마루로 모여든 식구들 중심에 어미젖을 문 작은 태양이 떠있다. 돌아앉아 젖을 물린 며느리의 어깨가 둥글다. 끝내 우기지 않고 늙은이 말을 들은 걸 보면 심성이 착한 아이다. 며느리 젖은 물젖이라 언니가 자꾸 설사를 해 분유로 바꾸었지만 그래도 짬짬이 무유를 먹이라고 나는 성화를 해댔다. 꿀꺽꿀꺽 언니의 목으로 젖 넘어가는 소리가 듣기 좋다. 약으로 젖을 말리겠다는 며느리에게 큰 소리까지 내며 말린 게 다행이지 싶다. 백구레가 찼는지 물고 있던 젖을 스르르 놓아버리고 늘어진 언니를 재빨리 며느리 손에서 빼앗는다. 내 새끼는 껌딱지처럼 귀찮기만 하더니 한 다리 건너 손자는 틈만 나면 만지고 싶다. 며느리가 눈을 흘기건 입을 삐죽이건 눈치 없이 흐르는 사랑이다. 나는 독종이다. 두려움과 외로움이 나를 독종으로 만들었다. 대의를 쫓아 산 할아버지의 영광은 남은 식구들에게 춥고 칙칙한 그늘만 드리웠고 누더기 같은 삶을 견딜 수 없었던 나는 탈출을 도모했다. 조국도 가족도 거치장스러운 그물이었다. 내 존재를 모르는 낯선 세상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뒤늦게나마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은 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지 싶다. 80을 바라보는 나이에 본 첫 손자가 자꾸 뒤를 돌아보게 한다. 어쩌면 철이 들지도 모르겠다. 언니의 윗 입술에 잡힌 물집에 자꾸 눈이 간다. 뭘 발라줄 수도 없고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가녀린 머리카락이 흠뻑 젖고 입술이 부르트도록 매달려 젖을 빨아야 하는 게 언니의 운명이니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어쩌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애써 빠는데 참젖이 아니라 물똥만 싸니 모유를 끊고 분유만 먹이려는 며느리 심정도 이해가 갔다. 하지만 탄생은 어미와의 이별이고 모유 수유는 탯줄과 함께 끊어진 모자간의 괴리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아니던가. 언니는 어미젖을 물어야 안정감을 찾고 잠시나마 분리불안에서 벗어난다. 어미젖이 꼭 양식만은 아닌 것이다. 그렇게 젖을 통해 이어졌다 끊어졌다 하며 서서히 독립과정을 거치는 게 자연스러운 통과 의례다. 탯줄을 통해 자동으로 공급받던 양분을 이젠 제 힘으로 입술이 부르트도록 빨리 생존의 치열을 학습하는 언니가 안쓰럽고도 장하다. 트림을 시킨다. 며느리 젖이 참젖이라면
시키지 않아도 될 트림이다. 가슴에 안고 고추 세운 언니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는데 아니나 다를까 왈칵 뽀얀 물줄기가 가슴에 쏟아진다. 며느리 가슴에서 언니의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내 가슴으로 자리를 옮긴 젖이 참 따뜻하다고 느낀 순간 달큰하고 비릿한 전내에 민망하게 가슴이 뛴다. 마치 내가 젖을 먹인 양 쭈그러진 가슴에 찌르르 젖이 도는 것도 같다. 중국 할머니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나는 할머니 젖을 빨며 자랐다. 연년생 동생 때문에 일찍 젖을 땐 나는 내 할머니의 빈 젖을 빨다가 중국 할머니가 오자 젊고 예쁜 쪽으로 옮겨 앉았다. 중국 할머니로 숙주를 바꿨던 것이다. 아이를 낳은 적이 없는 중국 할머니의 가슴은 처녀처럼 탱탱했다. 다 큰 아이가 가슴을 탐해도 중국 할머니는 물리치는 법 없이 빈 젖을 물렸다. 그러던 어느 날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잠결에 따뜻한 액체가 뻗쳐 입속에 차는 걸 느꼈다. 중국 할머니에게서 젖이 나왔던 것이다. 한바탕 집안이 소란스러웠지만 상상 임신으로 끝나고 말았다. 내겐 누구나 있는 친할머니, 외할머니 외에 중국 할머니가 한 분 더 계셨다. 나는 친할머니를 내 할머니라 불렀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중국 할머니 때문이었다. 중국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작은 댁이니 작은 할머니라 부르라고 시켰지만 나는 끝내 중국 할머니를 고집했다. 할머니, 할아버지 진지는 누가 해드려요? 할아버지와 중국 할머니가 귀국하기 전까지만 해도 친할머니는 그냥 할머니였다. 우리 강아지가 할아버지 걱정을 다 하고 대견하구나. 할아버지 수발은 작은 댁이 드니까 널랑은 염려할 것 없다. 할머니가 내 엉덩이를 두드렸다. 작은 댁이 누구냐고 묻자 할아버지가 계신 중국에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할머니가 해드리지 왜 남에게 맡기냐며 나는 또 할머니 가슴을 후비고 말았다. 누가 아니래냐? 그러면 좋겠지만 중국말을 못하는 이 할미는 할아버지에게 쓸모가 없구나. 그때만 해도 나는 중국 할머니가 할아버지 시중을 드는 하녀인 줄 알았다. 엄마보다 나이는 많았지만 엄마보다 젊고 어여쁜 중국 할머니가 나는 좋았다. 서툰 발음의 우리말도 재미있었다. 할머니와의 관계에서 이상한 기류가 느껴졌으나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었다. 그러면서도 친할머니를 그냥 할머니가 아닌 내 할머니라 부르게 되었다. 할머니도 내 할머니라 불리는 게 싫지 않은 눈치였다. 어쩌면 그것은 어린 것의 맹랑한 꼼수였을지도 모르겠다. 내 할머니라 불러 안심시켜 놓고 중국 할머니와 새로운 관계를 도묻고자 하는. 중국 할머니는 할아버지보다 20년도 넘게 연하였다. 꽃다운 나이의 그녀는 조선에서 망명 온 허우대 좋고 자신만만한 40대 혁명가의 여자로 헌신하다 해방과 함께 산설고 물선 한국에 따라 들어왔다. 중국 할머니는 한눈에 들어오는 미인이었다. 계란형 작은 얼굴이 거짓말 안 보태고 주먹만 했다. 흑당 같은 머리채는 엉덩이까지 치렁거렸다. 반질반질하고 숨 많은 긴 머리를 쫑쫑 따 뒤통수에서 빙빙 돌려 마무리하면 얼굴보다 머리채가 더 커 보였다. 중국 할머니의 풍성한 머리는 이목을 끌었고 보는 이마다 탐을 냈다. 내 할머니 역시 중국 할머니 못지않게 머리가 길었지만 반백에 숨마저 적어 쪽을 지어도 영 볼품없고 초라했다. 내 할머니는 한 번도 중국 할머니 임무를 칭찬한 적이 없다. 내가 그 사람 음식 솜씨에 안심하고 할아버지를 맡기고 왔지.
안 그랬으면 어림도 없다. 큰일 하는 사람 보필하려면 무엇보다 손맛이 우선이거든. 내 할머니의 회고처럼 중국 할머니는 손끝이 매웠다. 뭐든 재료만 맡기면 척척 해내고 맛 또한 입에 짝짝 붙었다. 특히 내 할머니가 중국에 다니러 갔을 때 가르쳐준 보쌈김치는 임시 정부에서 칭찬이 자자했다고 한다. 김치를 싫어하는 중국 할머니가 끼니마다 새로 썰어내야 하는 김치에 혹시라도 소홀할까봐 내 할머니는 보시기에 쏙 들어가는 보쌈김치를 가르쳐줬다. 시퍼런 배추, 겉딱지 2개를 10십자로 펼쳐놓고 보기 좋게 썬 포기김치를 가지런히 올린 뒤 착착 접어 싸는 보쌈김치를 중국 할머니는 더없이 흥미롭게 배웠다고 한다. 보시기에 조신하게 담은 보쌈김치를 식탁에 올리고는 접힌 배춧잎을 하나씩 펼치며 탄성까지 질렀다는 것이다. 우와, 이거 무슨 선물이죠? 식탁에서 선물을 펼치는 기분이에요. 열어보면 무엇이 들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보쌈김치에 반한 중국 할머니는 식탁에 올리는 선물을 본격적으로 응용하기에 이르렀다. 딤섬처럼 보쌈김치도 내용물이 달라야 한다는 논리로 배추김치 보쌈, 파김치 보쌈, 깍두기 보쌈, 고수 장아찌 보쌈, 무채 장아찌 보쌈 등을 만들어 열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식탁의 재미를 준비했다. 상해의 독립군들은 고국이 그리울 때마다 찾아와 보쌈김치를 열며 중국 할머니의 정성과 솜씨를 칭찬했다. 우리 집에선 사시사철 막김치만 먹었는데 이영만리에서 귀한 보쌈김치를 다 얻어먹고 형수님 덕분에 호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집도 명절에나 보쌈김치를 구경했지. 평소에는 배추를 막 썰어 절인 뒤 양념에 대충 버무린 막김치만 먹었으니 보쌈김치는 김치의 귀족인 셈이었다. 귀족김치라 그런지 부재료가 많이 들어가고 손도 많이 가는 보쌈김치였다. 양념으로 들어가는 마늘과 생강도 다지지 않고 필히 채를 쳐야 한다. 보시기에 배춧잎 보자기를 깔고 보기 좋게 썬 포기김치를 넣은 뒤 서기버섯채, 대추채, 둥글납작하게 편으로 썬 밤, 실고추, 잣 따위를 고명으로 얹어 야무지게 여며야 한다. 그게 끝이 아니다. 2, 3일 후 삼삼한 소금물을 부어 보쌈김치 절반이 잠기도록 해야 제격이다. 이때 양지머리나 다시마 또는 북어대가리 육수를 사용하면 깊은 풍미와 감칠맛이 더해진다. 내 할머니는 담백한 맛을 좋아해 주로 북어로 육수를 냈다. 내 할머니가 가져간 북어가 떨어진 후 중국 할머니가 무엇으로 육수를 냈는지는 모르겠다. 아무튼 임정 사람들 칭찬에 신이 난 중국 할머니는 귀족 김치가 떨어지지 않게 담갔고 날이 갈수록 실력이 향상됐다. 하지만 중국 할머니는 귀족 김치를 담글 줄만 알았지 먹을 줄은 몰랐다. 그런데도 귀신같이 간을 딱 맞추었다. 손맛이란 그렇게 눈썰미와 간만으로도 맛을 내는 건가 보다. 해방과 함께 할아버지에 묻어온 중국 할머니는 안 그래도 부엌일에 취미가 없는 엄마를 밀어내고 광전대를 맡았다. 군 식구도 엄청 들끓었는데 중국 할머니는 염렵하게 부엌일을 해치웠다. 빨간색 꽃무늬 양단 치파오를 입고 하얀 행주 치마를 두른 채 왔다 갔다 하는 중국 할머니는 사람들의 구경거리였다. 그러거나 말거나 중국 할머니는 불편한 내색 없이 자기 할 일에만 열중했다. 할아버지 귀국과 함께 우리 집 김치도 달라졌다. 비록 할아버지 상과 손님 상에만 올라가지만 보쌈 김치가 상비되었다. 신기한 것은 내 할머니였다. 부엌 살림을 중국 할머니한테 다 맡기면서도 보쌈 김치만은
내 할머니가 직접 담갔다. 김치를 입에도 못 대는 사람이 그동안 애썼네. 이젠 내가 있으니 걱정 말게. 내 할머니의 배려는 기실 조강지처의 실력 과시에 다름 아니었다. 중국 할머니는 아무런 토도 달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대신 인상을 찡그리고 김치를 먹으며 김치를 다시 배웠다. 입으로 배우고 맛으로 배웠다. 다른 반찬은 입에 대지 않고 밥 한 그릇을 김치로만 비우며 눈물겹게 익혔다. 씨앗살이가 따로 있겠는가? 그게 바로 씨앗살이었다. 당시 어린 나로서는 김치를 못 먹는 중국 할머니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기를 쓰고 그 맛을 배우려는 태도도 이해할 수 없었다. 중국어를 못해 할아버지를 양보했던 내 할머니가 보쌈 김치로 중국 할머니를 한 방 먹이는 게 왠지 후련하기도 했다. 양다리를 걸친 나는 그때 마음 흐르는 대로 아무 편이나 들었다. 일 못하는 엄마는 중국 할머니를 째려보며 괜스레 적대감을 표시했다. 중국 할머니에게 달라붙는 내게도 눈총을 주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학교가 파하면 중국 할머니에게 중국어를 배우고 다시 사랑에 가서 할아버지에게 역사와 한문을 배웠다. 벅찬 일과였지만 학교 공부는 공부로 치지도 않는 할아버지라 찍소리도 못하고 무작정 외우고 썼다. 벼락 맞을 소리지만 그땐 차라리 해방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다. 죽을 만큼 힘에 부쳤던 게다. 저녁상을 물린 할아버지가 곤방대를 물면 우리가 불려갈 차례였다. 식후 연초를 달게 빤 할아버지의 곤방대가 재떨이에 탁탁 부딪는 소리가 들리면 나와 동생은 얼어붙었다. 이제 꼼짝없이 지옥행인 것이다. 어제 배운 걸 외워보아라. 눈길도 주지 않고 당신 하던 일을 계속하시며 묵묵히 듣는 할아버지가 어찌나 무섭던지 오줌을 지를 지경이었다. 그러다가 기어이 오줌을 펑하니 싸는 사건이 생기고 말았다. 할아버지 부름에 사랑으로 향하면서 오늘은 또 무슨 야단을 치시려나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할아버지는 말없이 나를 당신 무릎에 앉혔다.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있는 게 영 거북했지만 입술조차 달싹일 수 없었다. 숨소리만 들리는 시간이 영원처럼 흘러갔다. 얼굴이 가렵고 다리가 저려도 꼼짝할 수 없었다. 언제쯤 할아버지가 나를 놓아주시려나 그것만 셈하며 방바닥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창문을 통해 남산을 바라보며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했던 거다. 할아버지가 노래를 부르는 게 신기해서 무릎에 앉은 채 말끄러미 올려다 보았다. 그런데 내 손등에 뜨거운 물방울이 떨어졌다. 애국가를 부르며 눈물을 주르륵 흘리시는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눈물이 수염을 타고 내려와 내게로 굴러 떨어졌다. 엄격한 할아버지의 눈물이 처음엔 얼떨떨하다가 이내 두려워졌고 곧바로 밑이 뜨뜻해졌다. 할아버지 무릎에 앉은 채로 펑하니 오줌을 싸고 말았던 것이다. 나는 오줌을 쌌다는 부끄러움과 할아버지가 운다는 두려움 사이에 갇힌 채로 할아버지의 애국가가 끝나길 기다렸다. 남산 위에 저 소나무를 부를 때 할아버지의 어깨가 심하게 들썩였다. 그 당시 나는 애국가가 4절까지 있는지도 몰랐다. 멜로디도 지금의 아닉테 곡이 아니라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랭 사인이었다. 1절이 끝나고 2절을 부르실 때 여전히 남산에서 시선을 고정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마구 떨리면서 후두둑 후두둑 우박 같은 눈물이 떨어졌다. 수염을 타고 내리는 뜨거운 눈물을 맞으며 애국가가 끝나길 기다리는 동안 내가 싼 오줌은
차갑게 식어갔다. 왜 할애비가 노래 부르는 게 그렇게 놀랄 일이더냐? 어느새 눈가를 수습한 할아버지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안채에 대고 우렁차게 소리를 질렀다. 여기 언니 좀 데리고 가서 씻기고 옷도 갈아입히거라. 빼앗긴 나라를 찾느라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쳤던 할아버지. 당신의 인생과 함께 하나뿐인 아들 목숨까지 바친 할아버지. 그래도 독립운동을 할 때는 희망이 있었고 함께하는 동지가 있었다. 하지만 해방된 나라에는 동지도 희망도 없었다. 팽당한 할아버지는 빠르게 늙어갔고 독립군 장군의 기백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할아버지는 고작 3년을 우리와 함께했다. 사랑만 퍼주어도 부족할 판에 가르침에만 엄격한 할아버지가 무섭고 야속했으나 수염의 눈물을 본 뒤론 할아버지도 외롭고 슬프구나 싶어 어렵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노글노글해졌다. 어쩌면 할아버지는 시간에 쫓긴 나머지 더 혹독하게 우리를 다뤘는지도 모르겠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퇴원을 고집했다. 덕분에 사랑방에서 운명하셨다. 까딱했으면 객사할 뻔했다며 내 할머니가 가슴을 쓸어내렸다. 사랑해서 할아버지가 염을 잡술 때 겨우 11살인 나는 뭣도 모르고 불려 들어갔다. 엄숙하고도 무서운 공기에 압도된 나는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며 빠져나오려 했다. 누군가 뒷덜미를 잡았다. 고개를 들자 내 할머니와 눈이 딱 마주쳤다. 꼼짝 마. 내 할머니가 소리 없이 입모양으로 말했다. 임시정부 사람들 틈에서 이를 악물고 두려움에 떨며 실눈을 떴다. 숨소리마저 죽인 정막 가운데 사그락사그락 300근 조이는 소리 사이로 이따금 뼈 맞추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벙어리처럼 염하는 장면을 목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중국 할머니였다. 우리 장군님 꽁꽁 묶어 염하는 건 아니 싫어요. 어떻게 의지직 소리가 나도록 인정머리 없이 잡아당길 수가 있어요. 제발 살살 곱게 좀 해주세요. 중국은 어떤지 모르지만 여긴 어디까지나 한국입니다. 뼈를 반듯하게 펴고 짱짱하게 묶어야 두고두고 가지런하고 혹 미라가 돼도 유골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잘하는 장례는 장지에서 시신만 꺼내 묻고 관은 태우고 내려온다. 그래야 시신이 빨리 부패해 흙으로 돌아가므로 관제 매장할 때보다 더 단단히 할 수밖에 없다. 할아버지 속옷을 고운 명주로 입혀드린 것도 다 이유가 있었다. 명주가 살에 찰싹 달라붙어 뼈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이라며 염쟁이가 중국 할머니를 설득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 장군님 아픈 거 나는 싫어요. 나 역시 뼈 맞추는 소리가 진절이 나도록 싫었지만 어린 것이 나선다고 지청구 먹을까봐 주먹을 꼭 쥔 채 입 다물고 있었는데 중국 할머니는 끝끝내 눈물 콧물 범벅으로 애원해 임정 사람들의 항복을 받아냈다. 나는 그게 좋으면서도 의아했다. 상해 시절부터 중국 할머니와 가까이 지내던 임정 사람들이 중국 할머니 편을 드는 것만 같아서였다. 내 할머니인 큰 마나님은 대의를 지키느라 소리 없이 슬픔을 삼키고 있는데 작은 마나님인 중국 할머니가 여발한 듯이 울고 불며 할 말 다 하고 자기 주장을 펴니 주객이 뒤바뀐 것 같아 찜찜했던 것이다. 염이 거의 끝나갈 무렵 고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보자기를 씌우는데 중국 할머니가 결국 혼절하고 말았다. 이러다 줄초상 나겠네. 어서 얼굴에 참을 끼얹어요. 우왕창시만 없어요. 빨리 가져와요. 다들 혼비백산 한바탕 난리를 칠 때도
내 할머니는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돌아서서 꿀꺽 마른 침을 삼키는 내 할머니 목이 힘겹게 꿈틀거렸다. 남편을 나라에 내준 것으로 모자라 타국 여자에게까지 내주고 소리 없이 슬픔을 삼키는 내 할머니를 보자 어린 내 가슴도 먹먹해졌다. 빈 자루처럼 맥없이 쓰러져 사지가 삐뚤어진 중국 할머니 또한 안쓰럽긴 마찬가지였다. 나라고 한다는 구실로 시야까지 둔 할아버지가 밉다는 생각도 스쳤다. 게다가 뜻대로 나라를 구한 할아버지는 죽어도 여한이 없을까 몰라도 우리 집은 이미 몰락의 문턱을 넘고 있었다. 사실 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만 해도 임시정부가 파워를 잡을 줄 알고 손님께나 드나들었다. 임시정부에서는 통일된 정부를 원했고 이승만 박사는 남한 단독 정부라도 세우자는 주장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남한 단독 정부를 세우면 영원히 통일할 수 없다고 완강히 반대했다. 그러나 상해를 떠나 서울로 돌아온 임시정부는 물떠난 고기처럼 힘을 못 썼다. 평생을 타국에서 떠돌며 독립운동을 하다 돌아오니 이것 또한 적군투성이었고 조국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다. 여운형을 비롯한 요인들은 피살당하고 명색뿐인 경찰에 치한 학부는 요원하고 친일파들은 그새 옷 갈아입고 득세하느라 혈안이었다. 사방 어디에도 우구는 없고 서로가 견제하느라 혈안인 풍토에 얼마나 분통 터지고 허망했을 것인가. 부조리한 세상에 절망한 할아버지는 몸속에 돌덩어리가 자라는 줄도 몰랐다. 할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동안 중국 할머니가 간병을 도맡았다. 내 할머니는 이따금 음식을 해서 날랐을 뿐이다. 내 할머니는 본처의 자리만 지킬 뿐 할아버지는 진작부터 중국 할머니 차지였고 그건 거의 불문율이었다. 장군님, 당신 돌아가면 나는 어떻게 살지? 중국 할머니가 장래에 대해 불안해하자 할아버지는 와병 중에도 중국 할머니 앞으로 양자를 들여주었다. 뜬금없이 생긴 시동생을 어머니는 몹시 껄끄러워했지만 나는 그에게 꼬박꼬박 작은아버지라 불렀다. 돌이켜 생각하니 중국 할머니의 상상 임신은 성인인 양자가 들어올 전조 증상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할아버지 생전에 양자를 들여 상주 역할을 맡았다. 중국 할머니는 양자를 대동하고 장례식에 따라붙었다. 옛날엔 여자들이 장지에 따라가지 못했다. 집 앞에서 상여와 작별하고 돌아서야 했다. 내 할머니와 어머니도 예에 따라 그리했다. 하지만 중국 할머니는 예외였다. 이 나라 사람이 아니기도 했지만 서로 이 나라 사람이었다 해도 중국 할머니는 고집을 부리고 따라 나섰을 것이다. 장지에 관을 내려놓자 중국 할머니가 관 앞으로 다가갔다고 한다. 관 앞에 서서 묵념하는 중국 할머니 곁에 작은아버지가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다. 잠시 후 중국 할머니가 관에 손을 대고 포즈를 취하자 기다렸다는 듯 카메라 조명이 터졌다. 사진사에게 미리 부탁해 놓았던 것이다. 장지에서 기념 촬영이라니. 우리네는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이어서 단체 사진을 찍자는 중국 할머니의 제안에 인정 사람들조차 혀를 내둘렀고 작은아버지만 민망한 얼굴로 삐죽하니 카메라 앞에 섰다고 한다. 중국 할머니는 돌출 행동으로 주목받는 것도 개의치 않았고 어찌 보면 꽤나 즐기는 듯했다. 애를 안 낳아 철이 안 든 게다. 저런 물건을 끼고 산 장군님 속도 속이 아니었을 텐데 모르는 척해라. 내 할머니의 말에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았다. 철없는 이국 여인을 제일 못 견딘 사람은 바로 엄마였다.
할아버지도 돌아가셔 안 계신 마당에 본초와 씨앗이 함께 살 이유가 무엇이냐며 중국 할머니의 분가를 주장했다. 상해에서 돌아온 할아버지에게 어떤 독지가가 큼지막한 집을 희사해 우리는 거기 모여 살았다. 우여곡절을 거쳐 그 집을 처분한 뒤 우리는 내 할머니와 함께 중국 할머니는 양자와 함께 제각각 집을 마련해 갈라섰다. 중국 할머니는 할아버지 제사 때만 잠깐 다녀갔다. 할아버지로 인해 한 식구가 되었던 중국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사망과 함께 잘려나갔다. 양자로 들인 작은 아버지가 워낙 심성이 착해 잘 모신다는 소리가 간간히 풍문으로 들렸다. 단출해진 집안 살림은 솜씨 없는 엄마가 도맡았다. 내 할머니는 더 이상 보쌈김치를 담그지 않았다. 살림에 대해 가타부타 참견도 일절하지 않았다. 밥상엔 젓가락 깔만한 찬이 없었다. 내 할머니는 그조차 나무라지 않고 밥을 반나마 덜어내고 물을 말아 드셨다. 그럴 땐 중국 할머니가 내 할머니 몰래 연습 삼아 담근 보쌈김치를 역시나 몰래 시식하던 날들이 그리웠다. 보쌈김치에서 밀려난 중국 할머니는 몰래 보쌈김치를 담가 내 할머니 솜씨와 비교하게 했다. 어느 땐 내 할머니 것이, 어느 땐 중국 할머니 것이 맛있었으니 결국 실력에 있어선 별 차이가 없었던 것이다. 다 큰 내게 무람없이 젖을 물렸던 기억 때문일까? 등굣길이나 하굣길에 종종 중국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중국 할머니 손에는 늘 만두나 월병이 들려 있었다. 수많은 긴 머리를 둥글게 말아 아무린 머리는 여전해서 멀리서도 금세 알아볼 수 있었다. 애인을 만나는 듯 조금은 들뜬 중국 할머니는 볼마저 발그레 상기되어 있었다. 중국 할머니가 이 말만 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널 보면 돌아간 장군님을 보는 것 같아. 형형한 눈빛에 범눈, 우뚝한 매부리 코, 귓불이 축 늘어져 넉넉한 귀, 길고 얇은 입술을 꾹 담은 단호한 입, 구렛나룻과 맞닿아 잘 다듬어진 콧수염을 가진 할아버지였다. 다른 건 몰라도 범눈과 얇은 입술이 할아버지를 쏙 빼닮았다는 소리는 숱해 들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마음이 상했다. 고국이란 명목으로 이 길을 취한 할아버지의 모순을 이해할 수 없는 까닭도 있었지만 여자로서 내 모습이 별로 호감형이 아니어서였다. 불만스러운 내 외모를 상기시키는 중국 할머니가 왠지 싫어 차차 거리를 두던 중 한국 동난이 터졌다. 외갓집으로 피난을 가 어렵사리 겨울을 나자 봄과 함께 아사가 코앞에 닥쳤다. 희망 없는 지옥의 나날이었다. 당신은 작전상 민간인의 도강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나는 도강을 꿈꾸었다. 엄마가 무섭다며 꼬리를 빼자 외할아버지에게 매달렸다. 서울에 가면 정부는 안 들어왔어도 하다못해 군부대라도 있을 터이니 어쨌든 먹고 살 길이 있지 않겠느냐며 동행을 요구했다. 판교로 오자 도강할 사람들이 무리지어 있었다. 들키지 않으려면 어두워야 하니 다리 없는 초승이나 금음이라야 도강이 가능했다. 안내인에게 돈을 주면 수심이 얕고 안전한 곳으로 건널 수 있게 도와준다고 했다. 봄이라 가물어 다행이었다. 하지만 막상 물에 들어가자 이가 딱딱 부딪히도록 추웠다. 서울이 폭격으로 재만 남았다니 당장 먹을 거리로 보리를 한 말씩 짊어진 상태였다. 그런데 얼만큼 가다가 안내인이 발을 뺐다. 저기 산이 보이지요? 저 산봉우리를 똑바로 보고 강을 건너면 됩니다.
살아서 입성하는 것만큼이나 난해한 말이었다. 산봉우리라는 게 여기서 봐도 저기서 봐도 보이는데 그렇게 엉터리로 일러주고 갔으니 일종의 사기였다. 하지만 기왕 나선 길 물러설 수도 없었다. 중간쯤 건너자 삼각조 같은 백사장이 나왔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깊어질 것 같으니 안내인을 쫓아가 환불받아야 한다며 되돌아가는 사람이 나왔다. 외할아버지도 자신이 없는지 돌아가자며 내 손을 잡아 끌었다. 돌아가면 무슨 뾰족한 수라도 있나요? 굶어 죽으나 물에 빠져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저는 죽을 각오로 건널 거예요. 그렇게 겁나면 할아버지나 돌아가세요. 환갑도 지난 외할아버지에게 독을 품고 폐악을 부렸다. 당신의 외할아버지 없이 나 혼자 건널 수는 없으니 어떻게든 외할아버지의 화를 돋워 붙들어야 했다. 배라 먹을련, 급살맞아 대질련, 치콩만한 게 악지도 유분수지 어디서 이런 독종이 나왔나 모르겠다. 늑마에 이게 무슨 팔자인지 원. 내가 버티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외할아버지는 온갖 욕을 다 퍼부었다. 강물이 대책 없이 깊은지 앞서가던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철벙대며 되돌아오고 있었다. 물귀신 되지 않으려면 이쯤에서 포기해야 한다며 한마디씩 하고 지나쳤다. 물귀신이 따로 있나요 어디? 바로 요년이 물귀신인데. 사람들이 모두 떠나자 암흑 같은 사위에 고요가 내려앉고 내 손을 잡은 할아버지 손이 벌벌 떨렸다. 어차피 죽을 거면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나아요. 그래, 이 하레비는 살 만큼 살았으니 길동무에서 같이 죽자. 요 베라 먹으려나. 등에 진 보리쌀이 물에 불어 점점 무거워졌다. 체구가 작아 물에 둥둥 뜰 텐데 불어터진 보리쌀이 지탱해주는 바람에 떠내려가지 않았다. 물이 깊어지자 나는 외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물에 잠겼다 떠올랐다 하며 꼴깍꼴깍 목숨을 붙들었다. 탕탕 강 건너에서 총소리가 들렸다. 물소리가 들리니 공포를 쏘는 모양이었다. 총알이 지나가도 두렵지 않았다. 키 큰 외할아버지가 짐승처럼 울며 투덜대도 가슴만 뛰었다. 숨을 쉬기 위해 떠올라서 보면 가슴까지 찬 물이 답답한지 외할아버지가 어흥어흥 산 짐승처럼 울었다. 그러면서도 짬짬이 내게 욕을 퍼부었다. 물이 더 깊어져 외할아버지 키를 넘기면 둘 다 죽을 운명이었다. 물 위에 떠오를 때마다 건너온 거리와 앞으로 건너야 할 거리를 잽싸게 가늠하느라 바빠 외할아버지가 퍼붓는 욕은 사실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지독한 년. 결국 나는 외할아버지를 잡아먹고 말았다. 도강엔 성공했으나 곧불에 걸린 외할아버지가 끝내 일어나지 못했으니까 내 피에도 어김없이 이기가 흐르고 있었다. 미군 부대 하우스걸로 취직해 밥을 벌다가 공부가 하고 싶어 미국으로 튀었다. 남루한 의복을 벗어던지고 혼자만 살 길을 택했다. 자리가 잡혀 매월 돈을 붙여주면서도 고국에 돌아올 생각은 없었다. 소학교만 간신히 마친 동생이 나를 자랑스러워하는 것도 거북했고 매사가 불만스럽고 게으른 엄마는 더욱이나 가까이 하기 싫었다. 한국 세미나 티켓을 거머쥔 남편 스미스가 흥분해서 동행을 제안할 때 핑계를 대고 빠진 것도 그 때문이다. 한옥의 온돌과 창호지 그리고 앞마당과 장독대에 반한 남편이 아니었다면 아직도 내 땅에 발을 못 들여놓았을 것이다. 엄마, 시계 밥 안 줬네. 막내가 내 품에서 언니를 빼앗아가며 묻는다. 다른 건 몰라도 시계 밥 주는 일만큼은 내 소관이다. 죽는 날까지 내 손으로 할 생각이다. 우리 식구가 몽땅 귀국해 한옥에 입주하자 동생이 중불나게 가져다 걸어준
매 시마다 숫자에 맞게 댕댕댕 종을 울리는 괴종시계였다. 요즘 세상에 시끄럽게 무슨 괴종시계냐? 언니, 이 시계 생각 안 나? 그러고 보니 낯익은 시계였다. 괴종시계는 역시 한옥 대청마루에 있어야 제격이잖아. 동생이 어깨를 으쓱하며 멋쩍게 웃었다. 분가하면서 중국 할머니가 가져간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시계가 어떻게 동생 손에 들어갔을까? 짱꼴라 할머니 문상 갔다가 작은아버지한테 받아왔어. 짱꼴라 할머니가 언니한테 물려주라고 했다대. 엄마가 늘 못마땅한 표정으로 장꼴라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동생도 장꼴라가 입에 붙은 모양이었다. 개종식에는 귀국한 할아버지에게 한학을 배운 학동들이 책거리로 선물한 것이다. 선물이 들어온 날부터 중국 할머니는 내게 시계 밥 주는 당번을 시켰다. 나는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의자에 올라가 시계 앞문을 열고 밑에 있는 열쇠를 찾아 태엽을 감았다.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때까지 돌렸다. 태엽이 역으로 감기는 뻑뻑한 느낌과 함께 재그러운 비명이 새어나왔다. 목구멍까지 밥이 차도록 태엽을 감아야 적성이 풀리는 나의 못된 성격 때문이었다. 오늘만 주고 내일은 밥 안 줄 거야? 중국 할머니가 괴종식의 유리를 마른 걸레로 문지르며 물으면 나는 배시시 웃곤 했다. 매일 밤마다 그렇게 괴종식에 밥 주는 것으로 하루 일과가 끝났다. 예전에 무생물인 시계도 하루 한 번 꼬박꼬박 밥을 주었다. 괴종시계뿐 아니라 손목시계도 마찬가지다. 굶으면 죽는 게 사람뿐일까? 시계 역시 밥을 안 주면 까무룩 숨을 놓았다. 시계 불알이 좌우로 까불어야 살아있는 것이니 멈추기 전에 밥을 주어야 비로소 시계도 바른 시간을 알려주었다. 이 시계를 받고 흐뭇해서 수염을 쓸어내리던 할아버지도 가고 이 시계를 보물처럼 간직하던 중국 할머니도 가고 나 역시 갈 데가 머지않았다. 하지만 이 시계는 계속 밥을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집을 환히 밝히는 언네. 저거 내게 시계 밥 주는 걸 전수시키고 죽으면 좋으련만 늙은이의 욕심일까. 내 품에서 잠든 언니를 방에 데려다 눕히자 공연이 끝난 무대처럼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진다. 영감 스미스가 슬며시 다가와 그만 들어가 자자며 손을 잡아 끄는 걸 매정하게 털어낸다. 도강 트라우마 때문이다. 스미스는 평생 아내 손을 잡고파 안달이지만 나로서는 극복할 길이 없다. 그게 누구든 손잡는 게 싫다. 꼴깍꼴깍 목숨을 시험하는 게 싫다. 손 한 번 안 잡고도 스미스와 결혼해 자식을 셋이나 낳아 키운 건 기적이나 다름없다. 동양 여자에 대한 스미스의 배려도 고맙다. 그게 무슨 영화였더라? 마담 버터플라이였던가? 중국 주재 프랑스 영사가 경극 배우와 사랑에 빠지는데 여인이 여장 남자인 걸 끝내 모르고 프랑스로 귀국한다. 동양 여자는 남자 앞에서 옷을 벗지 않고 뒤만 대주는 게 풍습인 줄 착각했던 것이다. 어쩌면 남편 스미스도 그런 유의 배려로 나를 용인해 주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스미스는 나를 생긴 대로 보듬고 애워싼 보자기와 다름없다. 정작 우리네의 보자기도 모르면서. 스미스를 물리치고 텅 빈 대청마루를 홀로 차지한다. 대청마루가 펼친 보자기 같다. 보자기 중심에 섰다가 앉았다가 누웠다가 하며 아이처럼 쇼를 한다. 댕댕 괴종시계가 운다. 가만히 서서 숫자를 세어본다. 11번. 그만 방으로 들어갈까 하다가 전등을 끄고 텔레비전을 켠다. 그런데 저건 무슨 영상이지? 좁거나 넓은 사각형,
혹은 삼각형 무늬들이 황토빛에서 연두빛으로 명암과 농도를 달리한 면 구성이다. 가만히 보니 한 땀 한 땀 손으로 이어붙인 모양이 영락없는 조각보다. 조각보는 짜투리의 부활로 민자 보자기보다 아기자기하고 튼튼하다. 쓸모없는 조각들을 알뜰하게 이어붙인 남루가 힘줄로 살아나고 연관성 없는 무늬와 색깔들이 스스로 조화를 이룬다. 아, 그런데 저건 또 무엇인가? 당겼던 줌을 놓으니 조각보가 민둥산으로 바뀐다. 조각보는 압록강 건너 풍경이었다. 리포터의 목에 힘줄이 꿈틀댄다. 떼기바철 일구는 북한 주민들의 비참한 실상을 들먹이며 몹시 흥분한 눈치다. 하지만 아무리 핏대를 세워봤자 허망한 노릇이다. 시시콜콜 알아봤자 같이 흥분하는 일 말고 또 뭐가 있겠는가. 가난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고 했다. 더구나 이제는 남의 나라보다 더 먼 나라 아니던가. 차라리 소리를 죽이고 그림만 본다. 어디서 들었던가. 북한의 원조한 옥수수 알곡이 백성들 목구멍에 안 들어가고 총구멍으로 들어간다고. 알곡을 보내면 총알을 만드는 데 사용하니 굶주린 사람들을 살리려면 필히 분쇄해서 가로로 보내야 한다고. 속이 답답해 미닫이 문을 열고 툇마루로 나앉는다. 네모난 앞마당 역시 보자기 모양이다. 저들에겐 생존을 위한 떼기밭이 내겐 고작 추억의 조각보였다. 하지만 조각보는 자투리의 튼실한 부활. 누더기처럼 기워 살아도 제발 지치지 말고 독하고 멋지게 부활하라고 응원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여기 증인이 있다. 나야말로 독종으로 살아 여기까지 왔다. 잣대고 포대고 살아도 하나는 건졌다. 자손을 이었다는 엄정한 사실 말이다. 다시 생각해도 기특한 일이다. 게다가 뒤늦게나마 고국으로 돌아왔다. 싫다는 나를 억지로 끌어다 고국에 심으며 스미스가 한 말을 잊을 수 없다. 당신은 독립투사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내가 포기하는 게 맞아. 그는 나를 위해 자신의 조국을 포기했다. 개도와 물어갈 독립투사 자손을 대접하며 냉소적인 나를 끊임없이 설득했다. 햄버거 하나로 하루를 버티며 갖은 아르바이트로 대학을 졸업하고 워싱턴 DC에 있는 펜타곤에 들어갔다.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조국을 등지고 와서 미국 연방정부 국방기관에 일자리를 얻은 것이다. 오각형 모양의 펜타곤은 건물 안 복도 길이만도 총 28km로 어마어마하게 긴데 내가 떨어뜨린 서류를 하필이면 스미스가 집어주면서 인연이 시작되었다. 스미스는 공군 장교였고 나는 민간인 직원이었다. 당신은 처음부터 나의 대장이었어. 영원히 나의 대장이 되어줘. 스미스의 프로포즈에 할아버지가 떠올랐다. 그래, 나는 장군의 손녀야. 주눅들 것 없어. 이후로 난 한 번도 스미스에게 밀려본 적이 없다. 귀국하기 전까지 평생 일을 했고 살림도 알뜰하게 했다. 재테크를 해도 손해보는 일 없이 자본금이 불었다. 어쭙자는 감을 믿기보단 치밀한 조사를 통해 꼼꼼히 체크한 덕분이다. 이래저래 철이 들려나? 스미스가 참 고마운 사람이라는 쪽으로 생각이 미끄러진다. 그만 방에 들어가 잠든 스미스의 손이나 잡아주어야겠다 생각하는데 대문 문고리를 조심스럽게 흔드는 소리가 들린다. 누구지? 오밤중에 방문한 동생.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게다가 동생은 보다리까지 이고 왔다. 머리에 이면 손이 자유롭잖아. 나는 양손을 흔들며 걷는 게 편해. 아직도 손에 들거나 어깨에 매는 것보다 이는 걸 편하게 여기는 동생이 신기하다. 어려서부터 임질에 서툰 나는
임에서 손을 떼지 못해 벌서는 자세를 못 벗어나는데 동생의 임질은 아주 자연스럽다. 받아내린 임이 제법 묵직하다. 텃밭에서 수확한 건데 같이 알고 만나서 혼자 먹긴 아깝더라고. 약 한 번 안 친 진짜 무공해니까 김치 한번 담가 먹어 언니. 낮에는 노구를 끌고 식당에 나가 일하는 동생이라 시간이 없어 늦어졌으니 뭐라 타박할 수도 없다. 갈 길이 바쁜 동생은 임을 떨구고 물 한 모금 안 먹은 채 돌아선다. 자고 가라고 붙들지 않는 걸 처음엔 서운해하더니 이젠 나보다 더 쿨해졌다. 내 생전 동생을 채울 날이 있긴 있으려나. 쭈그리고 앉아 보자기 매듭을 익숙하게 풀다. 멈칫 손을 멈춘다. 익숙함에 대한 경이다. 언제적 보자기인데 손이 자동적으로 움직이는가 말이다. 요즘 아이들은 보자기 매듭을 풀지 못해 쩔쩔맨다. 애들뿐 아니라 어설픈 어른도 매듭 푸는데 서툴다. 반가운 보자기에 지난 날이 당겨진다. 예전엔 보자기 하나면 만사가 해결되었다. 책보로, 도시락보로, 옷가방으로, 치마로, 가운으로, 스카프로, 망토로, 끈으로 무한 변신했다. 모양이나 규격을 따지지 않는 보자기 앞에 요즘 가방이 어디 명함이나 내놓을 수 있겠는가 말이다. 세상 천지에 보자기처럼 자유로운 가방이 또 어디 있을 소인가. 그런데 언제부턴가 보자기가 사라졌다. 뭐든 쌀 수 있는 보자기가 규격화된 가방으로 대체되었다. 이건 진화가 아니라 퇴보다. 보자기가 사라지니 소유해야 할 가방의 숫자 역시 많아졌다. 게다가 돈질을 하느라 애고 어른이고 명품에 매달려 야단법석인 회개한 세상이다. 배추가 숨을 쉬게 보자기를 풀어놓고 병아리색 배춧잎 한 기퉁이를 떼어 입에 넣는다. 고소하고 달짝지근한 게 동생 말 맞다나 연하고 맛나다. 지기와 양광과 바람이 묵묵히 키워낸 대지의 선물이다. 선물? 그렇지. 언니 같은 동생이 가꾸고 배달한 이 선물로 나도 이벤트나 준비해야 할까 보다. 중국 할머니처럼 식탁에서 풀어보는 재미있는 이벤트 말이다. 열십자 배추 보자기를 펼칠 때마다 환호할 식구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뛴다. 머릿속으로 냉장고 채소칸을 뒤진다. 무와 쪽파가 있으니 깍두기와 파김치까지 담그면 3가지는 되겠다. 딴 건 몰라도 대추와 잣이 있으니 다행이다. 서기버섯 대신 표고버섯을 넣어도 괜찮으려나? 냄새나는 김치를 질색하는 아이들도 선물 펼치는 재미에 한 번쯤 맛을 볼지도 모르겠다. 못 먹는 김치를 배워가며 재미있게 놀던 중국 할머니 이야기도 들려주리라. 그러고 보니 고칠 수 없는 과거를 나만 부끄러워했다. 부끄러운 건 과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인데. 스미스의 손을 뿌리친 것, 동생을 자고 가라고 붙들지 않은 것 등등. 중국 할머니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귀를 기울여 줄라나? 어쩌면 흑백 영화를 보듯 처음에는 흥미로워하다가 이내 지루한 하품을 깨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더 늦기 전에 꺼내고 싶다. 옛날에 한중국 차자가 있었단다. 그녀의 유골은 고인의 뜻에 따라 인천 앞바다에 뿌려졌단다. 그녀의 고향이 칭다오였거든. 죽어서야 고향으로 향한 지독한 사랑이었지. 할아버지 기제사에 참여하기 위해 끝내 고향에 돌아갈 수 없었다는 순정파 여인. 남이 뭐라든 자신의 역할에, 아니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여인. 거짓 없이, 철없이 통 크게 취하고 통 크게 양보했던 대륙의 여인. 내게 빈 젖을 물리다 기어이 상상 임신까지 했던
애달픈 사랑의 삐에로. 그녀가 혹 보쌈김치를 싸며 할아버지를 보쌈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설령 그렇다 해도 이젠 눈조차 흘길 수 없는 세월을 건너왔다. 중요한 건 할아버지의 귀종시계가 그녀에게서 동생을 통해 내게로 왔다는 사실이다. 그때도 동생은 개종시계를 이고 왔다. 오늘도 역시 동생은 제 손으로 키운 배추를 보자기에 고이 싸서 머리에 이고 왔다. 이젠 내 차례다. 내일 아침까지 기다릴 까닭이 없다. 80을 바라보는 나이에 보장된 내일이 어디 있겠는가. 서둘러 부엌으로 향한다. 칼을 찾아서. 당연히 자신은 없다. 나는 보쌈김치를 담가본 적이 없다. 다만 먹기만 했다. 그중 가장 많이 먹었던 건 뭐니 해도 중국 할머니가 몰래 만든 연습용 보쌈김치였다. 그나저나 중국 할머니가 짜장 김치 맛을 알았을까? 아직도 미스터리다. 내가 정말 맛있어요 하면 그래? 미소를 지으며 김치를 입에 넣었지만 미간이 구겨진 인상만 잔상으로 남아있다. 어쩌면 기억의 오류일지도 모르겠다. 점점 내 기억을 믿을 수 없다. 하지만 이거 하나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잘못된 만남이지만 연인을 따르고 기리며 평생을 바친 그녀의 열정만큼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다는 엄정한 사실 말이다. 그러고 보면 할아버지나 중국 할머니나 같은 과지 싶다. 구국에 바쳤건 사랑에 바쳤건 올인한 건 똑같으니까. 배추를 뒤집어 놓고 배를 가른다. 절반쯤 들어간 칼을 뽑아내고 갈라진 틈에 손가락을 밀어넣어 힘껏 벌린다. 쩍 불규칙하지만 절반을 벗어나지 않고 배추가 갈라진다. 좁은 공간에서 오글조글 구겨진 채 자란 병아리색 배추 속이 눈부시다. 어디선가 언내우는 소리가 들린다. 우리 언내인지 다른 집 언내인지 모르겠다. 오이지처럼 쪼그라져 말라붙은 가슴에 또 찌르르 기별이 온다. 장군의 여자였던 중국 할머니에겐 가슴 설렜던 기별이 장군의 늙은 손녀에겐 참으로 남부끄럽고 민망한 일이다. 잡념을 털어내고 더듬더듬 장독대로 향한다. 소금을 찾아서.